그리고 반부패 강력부장인 이성윤 당시 전 지검장이 소위 말해서 이거 안양지청에다가 외압을 넣어서 이규영 검사 수사하는 걸 못하게 했다. 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피의자가 된 거지. 무슨 뭐 그거를 뭐 기막이 출금시키는 게 안 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요. 왜 거죠. 김학의가 그 난리가 났습니까? 왜 김학의 아니, 얼굴을 못 그리고- 알아보고 그때 잘못한 절차 잘못한 검사들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거기요. 변호사님? 박지원사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로 다 퉁쳐가지고 그거는 물론 가지고 지금 이거는 박지원 변호사님 문제가 말씀대로 그 얘기할 수 친구가 없는 거고. 수탁이 있는데도 넘어간 그렇죠. 건 이게 100% 왜 검찰 잘못한 보도가 거지. 되냐고. 아니 어쨌든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그래서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기사가 되는 거죠. 그걸 아니 무슨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수사권이나 기사되는 기소권을 것까지 갖고 있는 적이 문제라고. 어디 적입니까? 검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음.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대대적으로 묻고 필요하면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요. 네. 나 진짜 하는 거 여쭤볼게.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불러볼까요? 김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아니 저는 늦은 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 제주도 지금 공항에 있는데 네. 오늘 제가 못한다. 응?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네가 없으면 방송 어떻게 불러가냐. 그래서 공항 라운지에서 전화로도 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 12시 한 15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1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저는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늦은 게 아니죠. 맞습니다. 박지원이랑은 질적으로는 다르다. 그렇다는 거죠. 제주도에는 뭐 이제 일 때문에 간 게 맞겠죠? 아이 그럼요. 저 아침 11시 9시 반 비행기 타고 내려왔다가 1시 반 비행기 타고 올라가요. 그 뭐 당연히 뭐 집에서도 알아도 괜찮을 스케줄이고. 아이 당연하죠. 제가 무슨 뭐 잭디 갖겠습니까? 네, 전 갑자기요? 잭디라면서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분 네. 큰일 날 뿐이네. 아유 지금 저는 깨끗한 사람이 하나 이거 있죠. 뭐 정글의 폭군 호랑이 법조계의 시역한이다. 김태현 변호사 정글북에. 시역한 안녕하세요. 네, 시역한 김태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 원고를 받아보 떨리는 마음으로 원고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아침에 열었는데 네. 아이템이 굳이 제가 없어도 되는 아이템이더라고. 아니. 있어야 돼. 제가 있어야 원래 돼. 강한 아이템은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신현수 수석 박범계 장관 뭐 이런 건데 오늘은 뭐 임성근 부장 알았어요. 뭐 윤석열 총장 이렇게 아니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잘 듣고 자기 의견 또 얘기해 주시고 그러세요. 자, 김준우 변호사님 첫 번째 아이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임성근 판사 그 탄핵 관련해서 네. 변론기일이 원래 이제 내일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이제 탄핵 그 임성근 대리인단 쪽에서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이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탄핵 사유 중에 그 세월호 당시 7시간 우역에 관한 보도가 있었으니까 네. 불공정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또 그 임성근 부장이 개입한 재판 판결문 중에 하나가 또 민변 변호사들 체포치상 사건 관련된 문구를 좀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이석태 변호사님이 예전에 민변 회장을 했으니까 이 또한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기피 신청을 한 거죠.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뭐 각하 사유는 아니고, 예, 뭐 이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경우는 각하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 재판관이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네. 급히 했으니까 일단 기일은 연기하고 심리를 하겠죠. 근데 뭐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전사 재판 받아본 적이 다행히도 네. 없긴 한데 아니 이 재판관 막 기피 신청하고 이래도 돼? 잘 모르는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척, 기피, 회피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 어허. 제척은 이제 뭐 당사자랑 재판부랑 뭐 배우자다, 뭐 친인척이다, 뭐 요럴 때 네. 당연히 이제 특수관계다?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제척이고요. 네. 기피는 이제 제척까지는 아닌데 뭔가 불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 기일이 열리기 전에 네. 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마지막에 회피는 내가 기피나 제척 대상은 아닌데 자진해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재판에 관여하는 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판사가 직접 바로 이제 자진해서 하차하는 게 이제 회피. 저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임판사 측에서 기피 신청한 거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그거는 원래 이제 할만합니까? 기피 신청이 받아들인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제 기피 신청 받아들이는 경우가 네. 그 재판이 불공정하게 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거든요.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네. 주관적 사정은 누가 봐도 저 판사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그 주관적 사정은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객관적 사정이 입증이 안 된다고요. 객관적으로 이 판사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거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겠어요. 객관적 사정. 그래서 거의 다 기각이 되는데 네. 그리고 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네. 기피 신청을 꼭 이제
당사자한테 유리한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성근 판사 입장에서 보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뭐 민변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월호 특조위 이제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이 주심이 네네. 그런데 본인이 탄핵된 그 탄핵 사유 중에 사실은 세월호 관련된 거 보도 그 재판에 개입한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세월호라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당사자 입장에서 나한테 이거 불리하다라고 볼 여지는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래서 저는 기피 신청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직 판사의 탄핵이 최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쓸데없는 오해를 좀 나중에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뭐 주심을 저는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판부 3인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면 네. 판사 다 교체가 돼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헌법재판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심은 뭐 있지만 결국 구인이 전부 다 이제 이 재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주심은 따로 있지만 그러니까 주심이 바뀐다고 해서 무슨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고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9명 헌법재판 다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청 부인인 임성근 부장판사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것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쓸데없는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진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리는 있어 보인다. 지금 박지훈 변호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거 잘 합시다 좀. 왜 뭐합니까? 그러세요? 뭐합니까 지금?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그래도 뭐 사과의 말이라도. 제가 너무 일찍 출발했는데 이 택시를 제가 타고 오다가 목동 앞이 이게 일방도로잖아요. 네네. 잘못 와서 남부지방법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본능인가요? 법원으로 바로 제가 한 게 가버리는 아니고 거는? 택시 기사님께서 계속 싸웠어요. 일방토론인데 왜 일로 가시냐고. 제 말이 맞는데 본인 말이 맞다고. 하하. 20분 정도 끌었습니다. 그런 진짜. 경우에 법적으로 요금 개선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 드리긴 드렸는데 제가 화를 거의 안 내거든요. 제가 여기서나 화를 내는 척하는 뿐이고 방송에서는 네, 사람 너무 좋죠. 오늘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이고 택시 타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죄송합니다. 예. 일단 오늘 김준호 변호사가 이번에 요 아이템에 관해서 할 말이 많다고 하니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부터 먼저 듣고 김준호 변호사한테 결론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짧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리고 물어보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그런 거 하려 합니까? 지킵니다. 재판 받으러 갑시다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많은 법조인들 기피 신청 많이 하죠. 많이 받잖아요 지금. 네. 뭐 검찰총장 비롯해서 기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세월호라는 네. 그 세자가 관련됐다고 지금 기피 신청한 거예요. 네. 그래 따지면 여당이 지금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들 다 기피 신청하는 결과도 될 수가 같은 있어요. 논리라면. 그런 논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지 않아요. 이래 따지면 너무 기피 신청의 폭이 넓습니다. 딱 이래 돼야 되죠. 만약에 이석태 이 재판관이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다. 뭐 그러면 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또 지부장이다. 뭐죠? 그 사또 그 사람 그 일본 상가의 신문 기사요. 상계 신문 그런 기자. 사람이라면 사또 기자. 네, 관계가 딱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무리한 기피 신청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이석태 재판관님이 2018년에 재판관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D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를 내려놓고 이제 재판관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D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회피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발언 회피네요, 이거는. 네, 발언 회피를 해야 돼가지고 사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이미 퇴직하신 지가 3년 됐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런 수준의 기피 신청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논리라면 김준호도 할 말이 없다. 이 네, 정도 네. 연관성, 그렇죠. 이렇게 얄팍한 연관성을 가지고 네. 재판부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피 신청인데 노리는 거는 전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연기가 좀 됐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잘못된 재판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주려고 정치적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피 신청을 이미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아요. 본질을 흐리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김기영 재판관이 민주당 추천목의 재판관인데 네. 근데 2명 이상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뭔가 뭐랄까 현혹할 수 있는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기피 신청을 노렸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그 사법농단 당시에 어떻게 중추에 있었던 판사 중에 재판관 되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알아서 오히려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반대편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넓히거나 존을 넓히면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빠져야 되는 좀 기상천외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사업권을 편취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하필 또 우리 검찰총장의 장모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그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이게 들은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재수사를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계류가 돼 있어요.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에 돼 있어요. 위조 같은 경우는요. 네. 요거는 그 건은 아닙니다. 그 건은 아니고 많은 사업에 지금 개입이 됐건으로 보이는데 특히 최근의 사건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그 추모공원 경영권을 이제 둘러싸고 이 장모하고 네. 측근이 있습니다. 측근이 이 강탈을 했다라는 고소장이 접수가 된 바가 있고요. 경찰에 경찰은 뭐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무혐의로 작년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좀 보완을 해라라면서 재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간이란 말은 별로 좀 너무 뭉뚱거리는 말이라서 좀 별로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정치 이 세력에서는 이거 지금 이 재수사하는 거 자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의혹 조사를 맡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쪽에서 이거 반격하려고 이거 재수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 뭐 반격하려면 하라고 해요. 안 합니다. 반격 아니에요. 아까 반격이든 아니든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뭐 반격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저 장모가 뭐 윤석열 총장 장모가 예를 들어서 뭔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 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잡아 넣어야죠. 근데 안 나올 것이다. 되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난 이런 게 이슈가 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윤석열 총장이 엮여 있거나 뭐 그러면은 이게 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데. 네. 뭐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장인 장모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랑 뭐 일로 엮여 있거나 무슨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자식의 문제다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책임. 관여할 수 있고 이게 있는데 네. 저 존속 거다 저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장인이고 장모면 더군다나 원래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 뭐 잘못했다. 그래서 사회를 무리를 일으켰다. 또 처벌받았다. 그럼 윤석열 총장은 또 뭐 어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뭐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랑 아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랑 뭐 부인이 김건희 씨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늘상 드리는 얘기지만 수사 할 거 없으면 하시고 뭐 반격이라면 반격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아닌 거고 만약에 수사해서 뭐 저 죄가 있다 그럼 기소하면 되는 거고 영장을 쳐야 된다 그럼 영장을 쳐서 구속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원칙적으로 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검찰이 김태현 변호사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사실 정석이죠, 김태현 변호사.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뭘 안 한 게 뭐 있어요. 빼고 빠지고 자, 늦추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문제인 거죠. 박지훈 변호사님. 지금 이거는 이게 재수사예요. 네네. 첫 번째 수사,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이 이제 수사한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이 봤을 때는 보안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이 부분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중간 단계라고 봐야 되고 뭔가 보복하기 위해서 뭔가 큰 어떤 흐름을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수사가 올라왔을 때 네. 혐의 의견으로 올라오든가 뭐가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주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걸 굳이 반격 이런 프레임까지 쓰는 거는 네. 조금 저도 지금 뭐 변호하는 사건인데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라갔는데 검사에서 재수사 실시해가지고 지금 다시 제 의뢰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민사는 저한테 원래는 위임을 하고 네. 형사는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안 썼어요. 아하. 그럼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라가
갔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했겠네. 변호사를 수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언론에서 이걸 주목해주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다루는 것조차 스토리 다루지 맙시다. 조금 애매한 다루지 마. 거 이거 다루지 마. 이게 스토리를 만드는 이거 다루지 마.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얘기합시다. 법적인 이 절차에 있어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와서 이제 수사 받으쇼 했는데 이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안 나가면 뭐 체포영장 나오든 구속영장 청구하든 뭐 하겠죠. 근데 지금 근데 한 번 안 나간다고 해서 그걸 바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서면 조사로 가름할 수 저는 진짜 없겠냐 이거 할 진짜 때고. 저는 이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왜 어떤 지점에 여쭤보니까 없죠? 일단은 뭐 이게 보도를 또 대대적으로 해주고요.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분들 보면 기사 타이틀만 보더라고요. 야 이성윤이 피의자야. 야 그 사고 크게 쳤는데 그 서울지검장 하면 되냐? 근데 이 내용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김학의 그거 출금했던 거 그거 결제 라인에 있었다고 반부패 부장 그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김학의 출금되는 게 맞습니까? 외국 가가지고 그거 있는 게 맞습니까? 전 이걸 갖고 이 이성윤까지 피의자 전환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자 김태현 변호사님 어이가 들어가야죠. 없습니다. 어이가 아니 저기요. 박지원에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들어본 거고 내가 출금이 잘못됐게 출금 자체를 가지고 이성윤 당시에 반부패 강력보장에 출금시켰다 피의자 이게 아니라 네. 당시에 출금을 할 때 김학이라는 사람이 무리 일으키고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 저다 공감해. 그거를 뭐 실드 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네. 얘기 많이 나왔지만 김학의 전 차관 출금할 때 뭔가 서류 조작 같은 무리가 좀 있었고 거기에 뭐 이규원 검사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뭐 조작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양지청에서 당시에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수사를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누구야 이성윤 당시 현 서울지검장에 막았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직권남용 같은 걸로 지금 수사를 받은 거고 당시에 윤대진 검사장 당시에 네. 검찰국장이었죠. 지금 사법연수원장이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하고 이승윤 지검장의 둘이 이제 수사 선세가 올라서 윤대진 저 원수원 부원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 그리고 반부패 강력부장인 이성윤 당시 현 지검장이 소위 말해서 이거 안양지청에다가 외압을 넣어서 이규원 검사 수사하는 걸 못하게 했다. 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피의자가 된 거지. 무슨 뭐 그거를 뭐 김학의 출금시키는 게 안 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김태현 아니요. 변호사 일리 있- 왜 아닌 김학의가 거죠. 그 난리가 났습니까? 왜 김학의 아니, 얼굴을 못 그리고- 알아보고 그때 잘못된 절차 잘못된 검사들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김태현 저기요, 변호사님. 박지원 변호사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로 다 퉁쳐가지고 그거는 물론 가지고 지금 이정도는 박지원 변호사님 문제가 말씀대로 그 얘기할 수 친구가 없는 거고 수탁이 그리고 있는데도 넘어간 그렇죠. 건 이게 100% 왜 잘못한 보도가 거지. 되냐? 아니 어쨌든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그래서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기사가 되는 거죠. 그걸 아니 무슨 그래서 그거를 무슨 수사권이나 기사되는 기소권을 것까지 갖고 있는 적이 문제라고. 어디 적입니까? 검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음.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대대적으로 묻고 필요하면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기요. 네. 나 진짜 하나 여쭤볼게. 네. 저기 누구야? 이재 PD가 네. CP잖아요. 네. 방송국에 물론 뭐 언론 취재를 하는 부서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의자가 됐다. 이거 기사 안 씁니까? 기사거리가 이걸 될만 또 하죠. 검찰에서 그런데 야, 그 내용이 되게 예를 들어서 중요하죠. 검찰에서 야 이거 우리 지검장이 저 피의자가 됐으니까 망신 줘야 되니까 니들 기사 써 이래서 쓰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내용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뭐 인물의 때문에 무게감 이게 자체가 또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근데 쓰는 건데. 이걸 무슨 뭐 검찰이 뭐 알겠습니다. 언론을 활용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자, 이따 제가 좀 반박할게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비행기 타야 되잖아. 잘 1시부터. 가요, 김 변호사님. 우리 잘 다음 주에 가시라고. 또 얘기하도록 하고. 김태현 변호사님, have a nice flight. 즐거운 잘 비행기 시기 가요. 바랍니다. 네. 안전히 네, 돌아오십시오. 알겠어요. 네, 바이바이. 자, 우리 남은 두 분과는 3부에 계속 이야기 나눕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스타트 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2월 25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법대로 해. 원래 세 분의 변호사가 나와야 되는데 김태원 변호사가 재판 관계로 제주도에서 지금 아주 정성껏 성심성의껏 열띠게 전화 연결로 인터뷰를 참여해 주셨고 이제부터 두 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법조계의 모글리 김준호 변호사가 와 있고요. 이분은 아까 소개 안 했는데 모글리에게 정글의 생존법을 가르치는 착하지만 약간 어딘가 부족한 스승 곰이 있습니다. 발루라는 곰이죠.
법조계 발루 박지훈. 생긴 게 그래 생겼다는 거죠. 발로 닮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덩치가 큰 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스타워즈 보면은 그 May Force be with you 하는 그 요다 요다요? 느낌이 있습니다. 현이 배가 나와서. 아니 현명함이. 아, 감사합니다. 예. 현명함.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후진 양승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후배도 아니고 전 동료라 생각하고 김준우 변호사가 아주 뭐 노동이나 이런 데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저 들어보다가 알겠어요. 딱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노동, 뭐 기업 이런 좀 그런 데 관련해서. 무섭네요.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 이제 안 키워주겠다 뭐 이런. 이 변호사도 사실 전문 분야 같은 게 이제 그 등록하도록 돼 저는 사실 등록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 없어요. 분야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잘하는 분야들은 사실 알잖아요. 서로. 장기를. 그렇죠. 그걸 보면서 상당히 그쪽은 제가 아주 경청합니다. 노동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할 때는 제가 되게 경청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쭉 이 시사 프로그램을 몇 년 하다가 느끼는 건 이 세상에 어떤 분야들은 잘하는 것보다 뜨겁게 하는 게 중요한 분야가 있구나 분명히. 김준호 변호사 오랫동안 관심 갖고 있어. 이런 분야들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정 있고 관심이 있고 맞아요. 희생이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 진짜 뜨거우신 분들은 방송에 나올 짬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이진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는 게 아하.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분들 제일 잘하는 잘하는 치열한 사람들은 현장에 가 계시는 안 나오죠? 여기 출연료에 페이 테이블이 안 맞은 경우도 있고. 아니요, 출연료가 아니고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이제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 능력이라는 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말을 조금 방송에 맞게 할 뿐이지 뭔가 엄청 많이 알아가지고 뭔가 전문성이 뛰어나서 하진 않는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일반 청취자들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좀 전 너무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학 모드로 들어가네요. 저는 그래서 그 이렇게 뭐 병원 같은 거 이런 거 알아볼 때도 방송 출연하는 분들은 다 안 갑니다. 정확하십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종교에도 보면 참선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포교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죠. 또 저도 사실은 좀 소송이나 이런 걸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판단해 보면 수율이 좋다 그러던데. 제가 그 군 장교 시절 때 교관을 잠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 이게 체질이구나. 근데 군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뭐 변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관은. 그 중에 이제 했던 교관 생활. 그때 그걸 하면서 와, 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설명을 잘하는구나. 그게 지금 방송과 좀 이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남 앞에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려운 세상을 어려운 법의 세계를 좀 쉽게 소개해 준 거 굉장히 중요하기 저도 때문에. 놀랐어요. 제가 내가 이런 그래도 뭐 법정에 가면 그래 조금 평균 이하인데 그래도 교단이나 딴 데 쓰면 조금 낫다라는. 그래서 지금 방송에 제일 나오고 또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변호사가 됐으니까 김준호 변호사도 지금 나날이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네,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는 건지 스스로 좀 의심할 때도 많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런 느낌일 희망을 갖고 합시다. 네, 희망 고문을 주시네요. 뭐 정의당도 지금 절치부심해서 잘 준비하고 있죠. 제가 요즘 연락을 아예 못 그냥 이렇게 좀 호사가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 뭐 그렇습니다. 절치부심해서 네. 와신 상담 하리라 믿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돼. 김대현 아까 그 변호사. 얘기 좀 해봅시다. 예. 뭐 저는 검찰이 권한이 셉니다.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전 세계에서 제가 가장 큰 막강한 권한을 기소, 수사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네. 제 생각이 아니고 또 일부 뭐 독일 검찰도 뭐 수사권 갖고 있지 않느냐. 독일은 수사권은 있는데 법적으로 네. 수사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못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뭐 이 검찰이 이리 막강한데 그 막강한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형평성 있게 잘만 집행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이미 봐왔지만 더 멀리 나가면 예전에 간첩 조작 사건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많은 사건들까지 정말 형평성이 있다고 자문자답을 하면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학의 사건을 제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식구를 감싸려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왔는데 네. 지금 와서는 또 저것을 피의자로 안 해도 됩니다. 검찰이 입건할 수도 있고 수사할 수도 있고 다 자기 권한이에요.
그러면 왜 입건을 했겠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검찰 개혁하고 반대 방향에 있다고 판단이 드니까 입건을 하면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기사들을 또 써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김학이 이거를 뭐라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비락이라고 할까? 오비락. 지금 윤 총장 장모 그 사건이 지금 재판에 2개가 계류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뭐 유죄가 나올 것 같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관련해서 부정수급해서 이제 22억 얼마인가 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보면 동업자들은 다 기소돼가지고 형이 나왔는데 네. 본인만 이제 장모만 빠졌거든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뭔가 관대한 처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아무리 전관예우가 세도요. 유죄를 무죄로 만들긴 이제 쉽지 않습니다. 무죄 중에서 액수를 일부 잘라가지고 횡령 배임 액수를 낮추는 정도가 전직 대법관들이 좀 뭔가 좀 더 법리를 깊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검찰 기소 단계에서 불기소해버리면 사실 이게 암장되는 건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 이제 고위 검사들의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든 언론이든 당연히 의심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뭐 이게 너무 탈탈 터는 거는 사실은 조국 장관 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거는 기소가 될 법한 사건에 갖다가 묻어둔 예를 들어 요양병원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불가피한 부분도 당연히 그동안 이제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의 뭐 견해 이런 것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이걸 너무 정무적으로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로 볼 건 아니지 않나. 그렇죠. 저도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네. 그냥 어쩐지 검찰 식구 사건은 좀 봐주는 뭐 뉘앙스 지금 김준일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어쩐지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더 탈탈탈 뭐 70번 100번씩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래요.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과연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자의적 집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혐의 2개를 김준일 변호사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2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문서 위조건은 신한은행인가 어느 은행에 잔고 증명서를 한 340몇 억 있다는 걸 위조해서 제시를 했다는 문제였고 네. 다른 재판에서 이미 자기가 위조했다라는 민사재판인가에서 그렇죠. 이제 인정이 증언 됐어요. 진술을 이미 했던 사건인데 네. 이거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은 그것도 경기도 어디에 요양병원을 이제 같이 운영을 했는데 부정수급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뭐 환자를 좀 부풀리게 했다든가 뭐 사무장 병원 등등 이런 네, 것들이 그런 있었어요. 문제들이 네.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을 또 불법으로 이제 급여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 혐의였는데 한 3분 정도인가 동업자로 있던 분들이 이제 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고 이사장을 중간에 물러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 그거는 사적인 상황에서 서로 무혐의 각서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무혐의 각서가 무혐의를 했던 무혐의가 아니라 그 각서가 그건 책임 면제. 예. 나는 동업은 하지만 형사 책임은 안 지겠다라고 자기들끼리 각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각서를 그런 재판부에서 다 인정해 주진 도둑놈이 세 않잖아요. 명이서 이제 있다가 네네네네. 도둑질을 해요. 전 부사발 안 받기로 예. 했어요. 했다고. 우리 이재익 PD는 빠져도 된다. 왜냐하면 뭐 잘생겼으니까 빠져라. 우리끼리 약속하면 이 사람 빼줍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국가형벌권이라는 건 우리 합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잘못된 어떤 불기소 처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검찰이란 조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불만, 의구심, 의혹 이런 거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 시기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잘못한 분 진짜 많은데 자. 그럼 이제 뭐 종결할 수 있는 건까지 포함해서 경찰에서 막대한 이 수사권을 이양받는다고 네. 치면 지금 경찰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고 또는 드러나고 있는 그 안에 경찰들의 무죄점 이런 게 일순간에 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절대 안 되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제도라는 건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향점. 예, 예컨대 이 해방 직후라면 어떻게 이제 뭐 인권 침해를 막아야 되겠느냐, 어디 쪽이 더 인권 침해를 할 것이냐, 그것을 갖고 국가 권력을 분배를 할 때 아마 검찰 쪽에 힘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1954년도 만들 때 그 당시에 같이. 예, 가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어 가는데 지금이라면 균형점을 찾는 게 맞지 않나, 분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사회적 가치가 지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경찰이라고 저는 안 믿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견제해줘, 당연히 견제해야 견제해야죠. 되고요. 그 그게 언론도 기소라는 거를 통해서 검찰이 견제할 수가 있고요.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를 잘해가지고 또 올릴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바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오는 것 기소 같아요. 수사 분리의 문제 의식은 해방 직후에 그 이제 재헌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됐던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때 외정 경찰 이 부심들을 순사. 도저히 이거는 안 얘들 된다 안 이래죠.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리해야 된다. 그때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국회 그때 회의록에 보면. 그래서 충분히 한데 문제는 이거죠. 경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똑같은 비율로 나쁜 짓을 하거나 권력의 오남용을 한 경우에 절대 건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 누구한테 물어보면 경찰 내가 이런 짓도 들었어, 이런 것도 들었어. 하는데 실제로 검찰 보는 들은 것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죠. 네. 근데 비율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참 재밌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네. 집단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꼭 일부분은 나쁜 짓 하고 네. 일부분은 똘똘하게 끌어갖고 나머지 부분 약간 무임승차고 비율이 어느 집단인데 아니, 그러니까 신기해. 만약에 검찰 뭐 하고 그 예컨대 경찰로 이렇게 70년간 운영을 해왔잖아요. 네. 지난해 패스트트랙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게 별 문제가 없고 잘 했으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한쪽에서 잘못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공수처라는 걸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사하고 기소를 분류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이 권력, 형벌권을 이렇게 분류하고 재분배하는 작업이라고 봐야 되지.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큰 일이란다 이렇게 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오늘 그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 듣고 다른 아이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공수처 얘기를 해서 이거는 순수한 어떤 한 시민으로서의 호기심, 궁금증이에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권 같은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혼인 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일도 아니고 연애할 때 그러니까 남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근데 만약 공수처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네.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이 사건 공수처로 갑니까? 경찰이 조사합니까? 만약 직무상 관련된 범죄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뇌물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건 경찰 수사입니까? 이거 뭐 요양병원 관련된 이런 거라면 아무리 본인이 검찰총 알아서- 고위직의 그렇죠. 장모라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친인척 관계로만 네네. 다 공수처로 가는 직계 것은 공범이면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공범이 아니니까. 공범이 아닌 이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재기 시사특공대 또 다음 아이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지난주부터인가요? 저희 SBS도 몇몇 부분 신입사원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류 지금 전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삼성전자에서 직을 다 내려놓더라도 SBS 못 들어오겠네요. 취업 제한 통보가 있었어요. 좀 무리하게 들고 왔나요, 제가? SBS는 들어왔나요? 아니고요. 자신 회사 이제 못 가는 거죠. 관련 있는 회사만 관련 취업 제한이 회사.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 거예요. 네. SBS 임원은 안 되겠죠. 아하. 임원 같은 건 좀 어렵죠. 자, 요 관련해 가지고 의미가 있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청자 정치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소위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변호사들은 특경법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횡령배임으로 5억 이상 이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취업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이 조금 해석이 열려 있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래서 취업 제한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취업 제한이 되는데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저기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을 해가지고 네. 이제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외를 이제 두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끝나고 2년까지, 그다음 실형 받으면 실형 끝나고 이제 5년 동안은 그 관련된 회사로 이제 취업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옥중 경영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로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이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은 안 끝난 상황에서 그냥 취임해버린 거죠. 이사로. 법무부에 승인도 안 받고.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너희 통보를 한 거예요. 너 이거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뒤늦게 부랴부랴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승인이 난 거죠. 그랬더니 행정소송을 건 거예요. 이거는 좀 법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1심 결과가 일단 나온 겁니다.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특경법 14조에 보면 이제 집행유예 끝나고 2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은 뭐가 되냐? 시기.
종기는 확실한데 시기를 언제부터로 볼 거냐. 조금 이제 흐릿하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안 만들려고 그냥 쓱 취임을 한 거죠. 금호석유 화학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일단 야 그거는 그 전부터 다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고요. 이 판결대로 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내년에 형이 끝나고 2022년 7월에 끝나고 27년까지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복귀를 못 하는 거죠. 5+5년이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사면 사면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취업 제한 요것도 사라지는 거군요. 네. 사면 받으면. 네. 사면이 최고네요. 사면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이죠. 장난 권한이네요. 대권이죠, 대권 진짜로. 진짜 크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년 7월에 형 끝나고 5년 플러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삼성으로 못 돌아간다는 이제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로 이제 큰 뭐 그쪽 동네에서는 제가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범털 뭐 이런 얘기 합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뭐 백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예. 있고 이런 분들 옥중 경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옥중 경영 가능합니까? 뭐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접견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 이제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하잖아요. 구치소에 있으면 변호사들이.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 네. 해가지고 딴 거 하지 않고요. 가서 회장님 말씀 듣고 아하. 회사에 전달해주고 뭐 근데 그거는 저희 변호사에서 징계를 합니다. 지금은 뭐 잘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구치소에서 하기도 하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가죠. 네. 거기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특별 면회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실제로 이제 제2유 그룹이라고 있어요. 주수도 네.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네네네. 아주 뭐 조이팔 이전에 최대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네.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또 협니다. 그래서 또 1,100억 사기를 쳐요. 또 10년을 더 추가받았어요. 그런 거 옥중 경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 거고 이제 공식적인 옥중 경영은 하긴 어렵죠, 사실은. 감옥에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도 이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업 활동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화는 할 수 있죠. 전화해서 면회 왔을 때 그저 갤럭시 좀 잘 팔아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서 단종될지도 모르는 뭐 모델. 갤럭시 맞나요? 제가 삼성 편을 안 써서 전혀 모르는구나. 근데 지금 거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별게 아닌 게 그러니까 지금 그 금호 쪽은 뭐냐면 내가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네. 시작이 집행유예 끝난 시점부터 2년 아니냐. 그럼 집행유예일 때는 내가 경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제 이렇게 네. 주장을 한 거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형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년 7월부터 요이땅 5년 시작인지 지금도 못 하는 건지 요 정도 차이인데 삼성에서 굳이 이거를 재판으로 끌고 가면 네. 뭐 1년 넘을 거고 그럼 내년부터 어차피 요이땅 하는 거는 뻔한 건데 네. 삼성의 옥중 경영 이슈라는 것도 사실 되게 그 1년짜리인 거죠. 내년 7월까지니까 1년은 좀 넘는구나. 그 어쨌든 네.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네. 삼성도 굳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저도 거 그럴 것 생각해서 같진 않아요. 이거는 뭐 안 만들 것 같아요. 무리해서. 그래서 큰 이슈도 아니고 결국은 뭐 다음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사면과 관련된 이슈가 결국은 그래요. 다시 한번 제기가 되긴 하겠죠. 우리 모글리 또 훈련을 네. 하나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이땅 그저 일련식 표현이기 걱정돼가지고 때문에 일본말 자 시작 뭐 이 정도. 아 죄송합니다. 자 그것도 시작. 친일의 의혹이 영어는 또 있겠네요. 괜찮아요. 스타트 하면 괜찮은데 그 일본말로 일단은 쓰면 좀 안 되죠. 불편하다고 하니까. 자, 그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정치 얘기 또뭐 재벌 얘기 이런 얘기들 하면 또 너무 뜬금없는 얘기 같으니까 우리 실제 특공대원들의 사연. 회사 여직원이 공금을 2억 넘게 횡령했어요. 회장님의 선처로. 회장님이 왜 이 여직원을 선처해줬을까? 뒷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어쨌든 선처로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다른 곳에 이 여직원이 취업을 하면 그 이제 임금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갚는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다른 곳에 취업을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나중에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취업을 해놓고 신고 안 하고 있다가 슬쩍 몰래 취업하고 급여만 다 챙겨가지고 돈도 안 갖고 계속 안 갖고 있으면 이거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 회사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비일비재하겠죠. 2억일 수도 있고 극감이 다른데 네. 사실은 이게 회장님 선처라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회사가 밖으로 또 알려지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공금 횡령 되긴 한 그런 회사다. 네.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결국은 안 갚아요. 그런 경우가 더 못 많죠. 갚습니다. 실제로. 갚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갚잖아요. 못 갚게 되면 언젠가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행정으로 신고하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취업하고 안 하고는 사실 본인이 갚는 거를 이 격리하는 이 지금 우리 질문자가 격리나 이런 분 관계된 분이라 그러면 꼭 회사 격리를 보면 알 수 있죠.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또 어떻게 변제 계획을 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갚을 것이냐 2억인데 뭐 한 목에 갚을 것인지 달달이 갚을 것인지 그걸 보면 그리고 그거 해가 한 2달 정도 미뤄지면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압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금 압류하고. 급여 압류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반까지만 할 수 있어요. 절반만. 그것도. 네. 그리고 이제 생계 소득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액은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근데 직원분이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까? 그래요. 회장님 그건데 애사심이 넘치시긴 한것 직원분이 같아요. 이게 참 훌륭하신 책임감이 분이에요. 강한 훌륭하신 것 같아요. 분인데 직원분. 공정증서 일단 하나 써놔야죠. 그쵸, 하나 공정은 하고 무조건. 이게 2억 넘게면 2억 넘게 내가 갚을 게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 갚겠다. 이런 합의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인감도장 찍어서 이제 공증인가하는 법무법인 가서 이제 공증 받아 놓는 그렇죠. 게 나중에 집행이 좀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받으면 돈이 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어음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판결문 받는 건 그 자체는.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예, 또 돈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갖고 판결문 갖고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절차를 돈 좀 비용을 적은 비용을 주고 미리 할 수 있는 게 공증이라는 공정증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일정 비율을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만약에 너 안 갚으면 2억을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으면 재판 필요 없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공정 그렇게 해놓으면 압류 같은 것도 걸리도 편하겠네요. 그게 압류 그게 효과가 압류입니다. 압류. 집행한다는 게. 네. 예.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출연료 같은 거 지급을 할 때 보면 네네. 가끔 이제 뭐 좀 무리를 일으키거나 금융 문제 있는 분들 압류가 뜨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조금 글씨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네. 뜨죠. 예. 그런 경우도 반밖에 안 된다. 그렇죠. 생계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 알았네요. 0015님 0015 1억 6천 사기당하고 고소를 했는데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그 녀석을 풀어주더군요. 지금 그 녀석 호주로 도망가 있습니다. 에이, 고소하는 사람이 죄명 그리고 증거까지 수집해야 되는지 몰랐네요. 최소한 제명은 아니라도 증거는 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사기라면 속였던 거, 편취했다는 거, 그리고 돈을 빌렸다고 하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소명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돈이 없는데 얘가 다른 목적으로 나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가가지고 처음부터 안 갚을 의도로 빌려갔다. 이게 다 입증이 돼야지만이 경찰에서는 사기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빈틈이 생기면 사기죄로 하기 없고 단순한 민사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돈 안 기분은 안 갚았다고 다 좋겠다. 사기는 아닌 거죠. 네. 기분은 근데 안 좋겠다. 내가 이렇게 그렇죠. 당했는데 네. 이것까지 내가 다 찍어두고 구해오고 증인들 찾았고 이게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사람을 좀 보고 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잘 감별해야 맞아요. 되는 자기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사인 간의 냉정하게 거래는 참 안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래는 제일 편하죠. 그렇죠. 돈을 저도 뭐 많이 떼어봐서 내가 말할 자격이 없는데 변호사가 참 사인 간에 거래했을 때 잘 그 사람 인간관계도 많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참 교포 사회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장로 되시고 막 치과 의사 하면 돈 많잖아요. 네. 떼이는 게 많고 그만큼 맞아요. 고객도 그런 많이 것도 오고 있었어요. 뭐 비일비재 했던 안 것 빌려주면 같습니다. 사람 참 못됐다 그러고 또 이런 그렇죠. 얘기 들으니까. 그냥 뭐 돈 빌리러 오면 그냥 100만 원 주고 치우잖아. 안 받을 생각하고 그런 분들도 많았죠 사실. 아까 그 여직원 공급횡령 관련해 가지고 왜 직원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물어보냐 했더니 2241님께서 혹시 범인이 슬쩍 관련자인 것처럼 문의하는 건 제가 너무 세상을 더럽게 보나요?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도 아니겠지. 꽤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런 거 의심 가지십시오. 예. 이분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자, 우리 두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